안녕하세요. 한국사 특강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문화재로 배우는 조선 시대를 강의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성동복지관 온라인 특강이 개설되어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하늘신의 후손들인데요. 우리 결의 첫나라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을 비롯하여 고대 삼국시대의 건국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결에는 하늘신의 후손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표를 먼저 보시면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 초기 철기 시기에 건국된 삼국의 건국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지요.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들어서는데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진한 지역에 신라를 건국하고 기원전 37년에는 주몽이 초기 철기 국가 중 만주 숭화강 유역에 들어선 부여라는 나라에서 내려와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하지요. 그리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한강 유역인 위례성에 정착하면서 백제를 건국하는데 그 해가 기원전 18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원 후 42년에 김수로가 변한 지역의 김해의 금관가야를 건국합니다. 오늘 특강 주제가 신화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과연 하늘신의 후손들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건국 설화 또는 신화를 통해서 건국의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삼국의 건국 세력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국 시기가 가장 빠른 신라는 사로, 경주 지방이죠. 사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죠. 여기에는 박혁거세 설화가 있고요.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국내성, 지금의 중국 지안 지방이죠. 국내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데 중국 요동 지방까지 진출하지요. 여기에는 주몽설화가 있고요.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건국한 백제는 위례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백제 건국설화는 온조설화와 비류설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관 김해 지역이죠. 금관 가야에 김수로 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건국 세력들이 진출한 방향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고대 삼국입니다. 고대 삼국 시대의 건국 신화를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 역사의 건국 신화 기본이 되는 고조선 단군 신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한말 어진화사로 유명한 채용 시인이 그린 단군의 초상화인데요. 신화란 신성하게 보이는 이야기로 주로
어떤 민족이나 국가,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화에는 그 내용만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신화 속 주인공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 신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고려 후기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비, 바람, 구름신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겠다고 빌었고 동굴 속에서 시험을 견딘 곰은 여자로 변하였다. 곰 여자의 부탁으로 환웅이 잠시 남자로 변하여 둘이 부부가 되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자라서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입니다. 이것은 단군이 환웅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단군은 신령스러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련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결의의 시조가 하늘 시인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평양에 있는 단군능인데요. 단군 신화에서 찾아보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신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다스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하늘 시인의 자손이란 뜻이죠.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고요. 바람신, 구름신, 비신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그 사회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웅의 부족은 고조선이 세워진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늘신의 아들 환웅 부족을 천신족이고 마늘과 쑥의 고통을 견디고 웅녀로 변한 웅녀 부족은 지신족인 원래 그 땅에 살던 부족이었겠죠. 이 두 부족의 결합으로 생겨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선민 사상과 농경을 중요시하고 조금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환웅 부족 사람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의 시조 주몽신화입니다. 여기에 두 주몽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은 우리 국학원 안에 있는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에 세워진 주몽동산이고요. 국학원은 한민족 고유의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에 뿌리를 두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학술 연구 및 교육 기관입니다. 천안에 있죠. 독립기념관 반대편 쪽으로요. 오른쪽 사진은 북한 동명왕릉의 원찰인 정릉사 정전벽화에 그려져 있는 주몽의 모습입니다. 매우 다르죠. 북한은 동명왕릉과 정릉사를 1994년 대대적인 재건을 하여 고구려 시조 왕릉으로 성역화하지요. 그럼 먼저 삼국사기에 수록된 주몽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여의 금화왕은 이상히 여겨 유화를 방에 가두었다.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다.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하였다. 길이 막힌 주몽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라고 소리치자 물고기와 거북이 다리를 만들어 건네게 해주었다. 왕이 졸본천에 이르렀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성을 고씨라고 하였다. 라고 실려 있습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으로 16년간 재위하였고 성은 고, 이름은 주몽, 추모, 상해, 도모, 중모 등으로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고구려인들은 단군조선을 계승한 천손의 자부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개토 호태왕릉 비에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새겨 넣은 1755자의 비문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데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호태왕의 영토 확장, 묘지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고구려 건국신화 부분을 보면 시조인 고주몽을 천재지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천재가 단군 왕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고구려인들은 시조인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천재지자를 믿고 그 조상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천손의 나라 고구려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9년도 고구려 유적지 탐방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주몽이 첫 도읍지로 삼았다고 전해지는 중국 환인에 있는 졸본 오녀산성입니다. 주몽은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홀본, 즉 환인에 이르러 땅이 비옥하고 산천이 험준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성을 고라 하니 대략 기원전 37년의 일입니다. 당시 동가강 유역에는 여러 성읍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세한 것이 비류국, 일명 다물국이었습니다. 비류국의 지배층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주몽 집단보다 먼저 이동해 정착한 집단이었습니다.
주몽은 기원전 36년 비류국의 왕인 송양을 굴복시켜 합병했으며 기원전 34년에는 성곽과 궁시를 지었고 이듬해에는 행인국을 정복하고 다시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멸망시키는 등 여러 성읍국가를 사이에 연맹국가로의 통합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기틀을 마련해 갔습니다. 기원전 19년 4월 부여로부터 도망쳐온 아들 유리를 태자로 삼았고 그해 9월에 죽자 용산에서 장사 지내고 10월을 동명성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건국시조 박혁것의 신화입니다. 이 동상 역시 천안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에 세워진 박혁거세의 동상인데요. 박혁거세의 왕호는 거서관이며 일명 불구네라고 합니다. 비는 사량 출신인 아령 부인이고 박혁거세란 선도 수련을 통해 크게 깨달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분이라는 의미이지요.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박이라는 성을 붙였으며 혁거세는 이름이 아닌 존호로 불구네라고 합니다. 이는 혁을 뜻으로 읽고 거를 음으로 읽은 불구와 세를 뜻으로 읽은 내를 합한 것으로 뉘, 즉 밝은 세상이란 뜻이죠. 그럼 먼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박혁것의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고호촌장이 양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우물곁 숲에 말이 무릎을 꿇고서 울고 있었다. 달려가 보니 말은 간데없고 큰 알만 있었다. 알을 깨보니 어린아이가 나와 거두어 길렀다. 10여 세가 되자 모습이 당당하고 퍽 성숙하였다. 육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여 임금으로 모셨다. 당시 사람들은 바가지를 박이라 하였는데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을 성씨로 삼았다. 라고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구려 주몽설화와 같은 난생설화가 나오지요. 알은 태양을 상징하고 매우 성스러운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 나정인데요. 경주 탑동에 있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탄강전설이 깃든 우물 사적입니다. 오릉 남동쪽 소나무 숲속 시조 유허비 옆에 있죠. 이곳에는 박혁거세를 기리는 유허비를 비롯하여 신궁터로 추정되는 팔각 건물지, 우물지, 배수로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팔각 건물지는 한 변의 길이가 8m나 되고 네모난 담장을 두른 것으로 보아 신라의 신궁터로 추정되지요. 따라서 이곳 나정은 박혁거세를 제사 지내는 신전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멸망과 잇따른 북방의 정치적 격변들에 따른 유이민의 파동으로 남부 지역에는 많은 소국이 형성되었는데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금량, 모량, 사량, 봄피, 한지, 습비 등 6쪽의 후예들이
사로국을 형성하고 양산촌, 고호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 등 6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두 역사서에 의하면 고호천장 소불공이 양산깃을 나정곁 숲속에서 큰 알을 발견했는데 알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와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의 나이 13세가 되던 해 육촌의 총장들은 그의 출생이 신이하다고 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라 하고 즉위와 동시에 아령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아령은 사량촌의 아령정가에 출연한 계룡이 그 왼쪽 갈비에서 탄생시킨 용녀라고 합니다. 즉위 후인 기원전 41년부터 박혁거세가 아령 부인을 동반하여 육부를 순행하면서 백성에게 농자함을 권면하여 생산의 증가에 힘쓰니 백성들이 이들을 이성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기원전 37년 서울을 금성으로 하고 기원전 32년에는 그곳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박혁거세는 기원 후 4년에 사망하는데 죽은 뒤 담암사 북쪽에 있는 사릉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곳은 박혁거세의 오릉인데요. 박혁거세가 돌아가시던 날 흰 말이 하늘에서 내려와 왕의 몸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날은 흐리고 계속 비가 내렸으며 왕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7일째 되던 날 천둥번개 속에 왕의 몸이 5조각으로 흩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령 왕비는 혼자 남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혁거세 왕의 몸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왕비도 끝내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혁거세 왕의 무덤은 5개가 되었고 무덤의 이름도 오릉이라고 합니다. 또 뱀이 나타나 방해했다고 해서 뱀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백제 건국시조 온조 설화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백제 건국 이야기는 모두 3가지로서 그중 2가지는 삼국사기에 전하며 나머지 1가지는 수서와 북사에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설화가 각각 온조설화와 비류설화이고 수서에 전하는 설화는 구태설화입니다. 삼국사기의 저자들은 2 설화 중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밝힌 뒤 2 설화를 모두 언급했으나 백제 건국설화라고 할 때 보통은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는 온조 설화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온조설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조설화는 백제의 시조가 온조라고 전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백제 건국설화입니다. 동명성왕이 졸본에 정착하여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비루로 동생은 온조로 이름 지어졌다. 이후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비류와 온조는 왕위에 오르는 가장 유력한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비류와 온조를 얻기 이전에
동명성왕과 북부여의 이해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오자 동명성왕이 반겼다. 게다가 동명성왕은 첫째 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임명하자 비류와 온조 형제는 후일이 두려워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비류설화입니다. 온조설화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온조설화와는 달리 비류설화는 백제의 시조가 비류라고 전하는 설화이지요. 비류설화는 온조설화와 두 형제의 가계와 함께 대수와 폐수를 건넜다는 것, 비류와 온조 모두 미추홀에 정착하였다는 점 등이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북부여의 왕인 헤부르의 아들 우테는 소소노라고 불리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형 비류와 동생 온조이다. 그러나 우태가 죽자 졸본으로 망명한 주몽과 재혼하였다고 한다. 주몽은 소소노와 두 형제를 잘 보살펴 주었고 소소노는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부여 예씨와 혼인하여 얻은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주몽의 마음은 유리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유리를 태자로 삼는다. 그러자 형인 비류가 아우인 온조에게 말하기를 대왕의 업적이 크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으나 이제는 나라가 유리의 손에 닿으니 다른 나라를 세우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대수와 폐수를 건너 미추홀의 나라를 건국하였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백제 건국설화를 소개합니다. 당나라 위징 등이 쓴 수나라 역사서 수서에는 구태설화가 있습니다. 구태설화는 세 건국설화 중에서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설화입니다. 그러나 백제 건국설화의 하나이므로 주목할 필요는 있지요. 고리국의 시녀가 낳은 사내아이가 동명성왕이 되는데 동명성왕이 엄수에 이르자 북부여 사람들이 그를 반겼다고 한다. 동명성왕은 후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위구태라고 한다. 위구태가 대방의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동이의 큰 나라가 되었다. 백제의 어원에 대해서도 100개의 집이 바다를 건넜다고 하여 백제라고 불리었다. 원래는 10명의 신하가 보필하고 10개의 강물을 건넜다라는 뜻의 십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제로 바뀌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제 건국설화에 대한 논란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설화에서 하남 위례성이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몽촌 토성과 풍납 토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마저도 한강 유역이 아닌 임진강 유역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들 설화에 대한 견해 중에서는 온조의 후손과 비류의 후손이 번갈아 가며 왕위를 세습하다가 나중에는 온조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온조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고도
비류설화가 계속하여 전해져 결국 삼국사기에 전해졌다는 점과 백제의 초기 왕위 계보가 온조의 후손만이 왕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주장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온조와 비류는 형제 사이가 아니라 위례성의 온조 세력과 미추홀의 비류 세력이 서로 연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것은 하남 위례성이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으로 보고 백제의 왕계는 5대 초고왕 때부터 온조계로 이어졌으며 건국 초기 미추홀의 비류 세력과 연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숭렬전입니다. 숭렬전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내에 있죠. 이 숭렬전에는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정조가 1795년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이 숭렬전에는 건립에 대한 신화가 내려져 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는데 인조는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와 대치하면서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 라고 호통을 쳐서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인조는 꿈에서 들은 대로 북쪽 성 근처를 살펴보게 했죠. 그랬더니 과연 청나라 군사가 북쪽 성벽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온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대왕의 사당을 짓고 봄, 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 지 며칠 안 되어 온조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는데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인조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뜻밖에도 간밤에 남한산성의 총융사로 성을 쌓는데 큰 공을 세운 이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이서를 온조대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했죠. 온조대왕이 이서를 선택해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다음은 금관가야 시조인 수로왕의 신화입니다. 금관가야 수로왕의 탄생과 치적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 전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의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3월 어느 날
하늘의 명을 받아 구간 이하 수백 명이 구지봉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태양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 있었다. 12일이 지난 뒤 이 알에서 남아가 차례로 태어났는데 그중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수로라 하였다. 주민들은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모셨고 다른 남아들은 각각 오가야의 왕이 되었다. 이때가 42년 후한 건무 18년이었다. 수로는 즉위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천신의 명을 받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왕녀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157년을 제위하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그 뒤를 이어 거등왕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구조상으로 볼 때 신성한 왕권의 내력을 풀이한 천강난생 신화로서 한국 고대국가 성립기에 흔히 보이는 건국 시조 신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황금빛, 청강 등으로 상징되는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유이민 집단이 낙동강 하구 유역의 토착 선주민들과 결합해 초기 국가를 형성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하지요. 아울러 수로가 6개의 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표현은 가락국, 즉 금광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제국을 통합하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신화에서 3월에 목욕 재개하고 잡스러움을 떨쳐버리는 발계 의식을 거행한 뒤 구지봉과 같은 성스러운 곳에 모여 하늘에 제사하고 춤과 노래로 의식을 베풀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그곳에서 집단의 수장을 선출하고 이때 뽑힌 수장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겼던 국가체 형성 이전 단계의 소박한 사회 풍속과 정치 운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로왕이란 곧 이러한 단계에서 김해 지역에 존재했음직한 수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수로왕은 금광가야가 신라에 합병된 뒤에도 가야의 시조로서 계속 봉사되었습니다. 문무왕은 수로왕릉에 위전을 설치해 후손에게 능묘의 제례를 계속하게 했으며 그것은 고려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은 가락국 곧 금광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으로 남릉이라고 부릅니다. 수로왕릉은 2011년 7월 28일에 김해 수로왕릉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로왕릉은 무덤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고 왕릉의 외형은 원형 봉토분으로 무덤의 높이는 약 5m입니다. 왕릉은 고려 문종 때에 부분적으로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종 28년에 사방 백보에 표석을 세워
보호구역을 넓힌 것으로 나타나지요. 무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580년 선조 13년에 당시 영남 관찰사이며 수로왕의 후손인 김허수가 수로왕비릉 허왕후묘와 더불어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부터입니다. 지봉유설에 따르면 왕릉의 구조는 큰 돌방무덤 석실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진왜란 때 수로왕릉이 독을 당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에 왕이 죽으면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을 같이 묻는 순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647년 인조 25년에는 왕명에 의하여 허적이 묘비문을 지어 비를 세웠고 1865년 고종 2년에는 숭선전을 중수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은 능소에서 매년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제사를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 결의 첫 나라 고조선 시조인 단군을 비롯해서 고대 삼국시대를 만들어간 각 나라의 건국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신의 후손들일까요?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라고 소리치자 물고기와 거북이 다리를 만들어 건네게 해 주었다. 여기에서 힌트는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이지요.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건국설화가 가진 공통점이고요. 그럼 답은 네, 맞습니다. 1번 고구려 주몽 설화이지요. 퀴즈 2번. 다음과 같은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물곁 숲에 말이 무릎을 꿇고서 울고 있었다. 달려가 보니 말은 간대없고 큰 알만 있었다. 육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여 임금으로 모셨다. 이번 문제의 힌트는 육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여 임금으로 모셨다 이지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 신라입니다. 신라는 육촌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건국하지요. 이것으로써 우리는 하늘신의 후손들인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